시작이 정말 빠른 애들은 4살 정도부터 시작하거든요, 만으로. 그래서 이제 4살, 5살, 6살 이게 제가 제 환자들 쭉 전부 환자들 기록을 해 놓는데 제 레지스트리화 해 놓고 있는데 이 나이가 늘어날수록 7살, 8살, 9살 가면 이제 점점 늘어나요.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 가이드 신경과 전문의 박지현입니다. 저는 서울 양재 삼성 스마트 신경과에서 여러 신경계 환자들, 특히 오늘 말씀드릴 두통 환자분들 포함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천안 삼성 스마트 신경과 김석재 원장님을 모시고 소아 편두통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 천안에서 삼성 스마트 신경과를 운영하고 있는 신경과 전문의 김석재라고 합니다. 네, 오늘 얘기 나눌 주제는 이제 편두통 중에서도 소아 편두통입니다. 사실 이제 성인 편두통은 저희 신경과 의사들이 경험도 많고 약도 좀 비교도 잘 정해져 있고 하기 때문에 치료 자체가 뭐 크게 어렵다거나 혹은 이제 병원별로 의사별로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아청소년 편두통은 저도 이제 치료할 때마다 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또 환자분들이 이제 소아 편두통을 진료하는 병원 찾기도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아 청소년 두통에 대해서 좀 좋은 얘기를 들어보려고 김석재 원장님을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소아 편두통 이제 한번 얘기를 나눠볼 텐데 아이들도 이런 편두통이 생길 수 있는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이들이 이제 편두통이 생기는 경우가 성인보다는 확실히 이제 드문데, 이제 그 이유가 성인들은 이 편두통이라는 병 자체가 핵심 기전이 이 신경계가 이제 과민해져 있는 게 이제 시작점이거든요. 특히 이제 뇌 중에서는 이제 3차 신경계 쪽에 이제 과민도 증가가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이제 시작점으로 생각을 하는데, 성인들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죠. 뭐 제일 많은 건 스트레스, 그다음에 여성분들 뭐 호르몬 변화, 수면 장애 이런 것들이 이제 촉발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아이들이 뭐 이제 스트레스를 받긴 하겠지만 뭐 제 환자 중에 뭐 5살짜리도 있거든요. 5살짜리가 뭐 스트레스를 또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이제 그런 편두통이 이제 보통 생기면 이제 좀 타고난 요인들, 이제 뇌가 좀 예민하게 타고났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런 경우가 많고, 그래서 외부 요인보다는 좀 내인적 인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이제 확실히 조금 성인보다는 덜하긴 한데 뭐 보는 입장에서는 저는 많이 보니까 이렇게 뭐 '굉장히 드물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드물지 않게 보고 있고, 이것도 나이가 이제 시작이 정말 빠른 애들은 4살 정도부터 시작하거든요, 만으로. 그래서 이제 4살, 5살, 6살 이게 제가 제 환자들 쭉 전부 환자들 기록을 해 놓는데 제 레지스트리화 해 놓고 있는데, 이 나이가 늘어날수록 7살, 8살, 9살 가면 이제 점점 늘어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뭐 한 중학교쯤 가면은 뭐 비교적 흔한 것 같고, 그래서 아주 드물진 않고 정말 취약 전에도 이제 오려면 올 수는 있다. 예,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의 편두통은 사실 좀 증상이 이제 성인 편두통, 그러니까 저희가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는 증상과 좀 실제로 다르거나 아니면 표현을 좀 다르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장님 보시기에는 우리 아이들이 편두통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증상을 설명했는지 예. 경험을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성인에서 우리가 편통을 볼 때 뭐 이제 가장 크게 나누는 게, 이게 이제 일과성이냐, 에피소딕한 이벤트냐, 아니면 이제 만성화됐냐, 만성 변두통을 구분을 하고, 이제 그게 이제 뇌 과학적에서 보면은 이제 중추 감작이 됐냐, 그래서 통증이 있을 만한 게 아닌데 뇌에서 막 통증을 만들어내는 상황까지 됐냐, 그런 게 이제 만성 변두통의 레벨로 이렇게 보는 건데, 아이들이 일단은 머리 아파서 병원에 오면은 성인에 비해서는 좀 만성화가 이미 되어서 온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많고, 그다음에 통증 자체를 보면은 이게 사실 편두통도 성인 기준으로 했을 때 두통 굉장히 심하거든요. 심하게 올라가는데 아이들은 강도가 좀 센 아이들도 있긴 있지만, 조금 이렇게 좀 강도 자체는 좀 낮으면서 좀 빈도가 좀 많거나, 아니면 이 편두통 만성됐을 때 이제 편두통성 어지럼증, 요즘엔 전정 편두통이라고 하죠. 어지럼증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꽤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그 두통 어지럼증이 섞여서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머리 아프다고 하는데 갑자기 어지러움 얘기를 하든지, 뭐 어지럽다고 왔는데 갑자기 두통 얘기를 한다든지, 그게 섞여서 나와서 그렇게 아이들 입장에서는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만성 편도 성인에서 만성 편도통 때 보는 그런 사인들이 아이들한테 조금 흔히 조금 더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부터 편두통이 있었고 지금도 편두통이 있는데 좀 교과서적인 증상이 좀 나타난 것, 전형적인 편두통 증상은 한 20대 중반 때부터 나타났고 실제로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 있었던 증상은 어지럼증이 좀 네. 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뭐 가족끼리 어디 멀리 갔다 오면 할머니 집 갔다 오면 그때 그 멀미하는 느낌이 한 일주일 내내 음. 간다든지 아니면 감기 걸리고 나서 남들은 코감 뭐 콧물 나고 기침하고 끝인데 저는 뭐 어지럽고 또 그때는 또 두통도 같이 있고 네. 그런 좀 다양한 증상들이 있는 게 소아편두통의 특징이 네.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또 이제 저희 애들도 조금 그랬던 경향이 있는데 이제 또 유치원 가기 싫다고 배 아파하는 애들 이런 것도 이제 네. 소아에서 많이 나타나는 복부 편두통 그치. 증상이 예. 아닌가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에게 이제 두통이 생기는 주로 주된 요인들, 유발 요인 혹은 근본적인 원인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세요.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좀 이렇게 뇌 자체가 조금 이게 편도통 뇌가 원래 좀 과민한 뇌인데 이제 아이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당연히 아이들도 스트레스 영향을 받는데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꾀병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학교 가려고 하면은 아프다고 하고 또 주말에 놀 때는 또 멀쩡해 보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꼭 꾀병처럼 보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상 '아 얘는 진짜 꾀병이다.'라고 이렇게 한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아프다고 하면 다 그건 진짜 아픈 거고 그게 이제 꾀병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게 소아의 편두통의 또 특징이고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 영향 분명히 받긴 받고 그다음에 이제 좀 타고난 면이 크다 보니까 좀 랜덤하게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측 불가하게. 예 그래서 뭐 성인들은 뭐 아주 이렇게 뭔가 딱딱 맞춰 가지고 뭐 제일 이제 뭐 그 교과서적인 거는 "생리 전에만 딱 한 2-3일 아프다." 뭐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뭔가 정확하게 원인 유발 요인 뭔가 이제 방아쇠 역할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성인들에서는 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랜덤하게 오는 경우가 이제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처음부터 쪼끔 그 만성화된 상태로 오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어린아이들, 뭐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에서는 유전적인 요인이 좀 강해서 네. 다른 유발 요인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네. 같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경험상 저는 이제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은 유발 요인이 좀 애매하고 명확하지 않았던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이제 약간 뭐 수분 부족이라든가 물 잘 안 먹고 아침 잘 안 먹으면 조금 더 생기고 저도 저희 딸이 편두통 성향이 있어서 저희 딸을 좀 자세히 관찰해 보면 아침 부실하게 먹고 나면 머리 아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생들 넘어가면 좀 비교적 유발 요인이 명확해지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면 패턴, 늦게 자고 하는 아이들이 두통이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나 이제 교우 간의 문제 그리고 약간의 우울감 이런 것들이 좀 주된 네. 요인이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소아편두통이라고 할 때 이런 소아편두통이 이제 증상도 괴로운데 혹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이 두통 때문에 나중에 뭔가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아버님들이 제일 많으세요. 네. 그런 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뭐 아이들이 머리가 아프면 당연히 부모님 입장에서 이제 고런 뭔가 이제 뭐 또 인터넷도 찾아보면은 뭐 굉장히 심각한 병들 많이 나오고 그거 보다 보면은 또 우리 아이 얘기인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 대부분은 아이들이 머리가 아프다고 왔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아 이 친구는 편두통에 합당하다.' 이러면은 추가적으로 검사를 이제 권유를 그러니까 그 추가적인 검사라는 게 결국 뭐 CT, MRI 이런 건데 이게 뭐 해부학적인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뇌의 기능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검사는 이제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이제 꼭 검사를 해 봐야 되는 경우는 뭐 이제 뭐 아이가 머리가 아픈데 어떤 다른 신경학적인 문제 예를 들어 뭐 복시 두 개로 보인다. 아니면 뭐 발음이 이상하다. 의식이 잊혀진다. 그다음에 이제 발열, 이제 열이 난다.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인 검사를 권유를 하고요. 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오래된 두통이 위험할 것 같지만 사실 오래된 두통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이게 종양이다 뭐 이런 거면 오래됐으면은 이게 뭔가 문제가 다른 증상이 생겼겠죠 이미. 그래서 오래됐을수록 사실 전문가들은 크게 걱정은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영상 검사를 하시는데요. 제가 영상 검사할 때 하나 좀 꼭 강조를 하는 건 뭐냐면은 결국은 CT 아니면 MRI인데 이 CT가 결국 방사선에 노출되기 때문에 지금 방사선 노출되면은 당장 문제는 없는데 이게 10 년, 20년 지나면 이 방사선에 한번 노출된 게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히 갑상선암 위험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검사를 할 거면 뭐 이제 MRI를 하는 쪽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 뭐 전형적인 편도통이다 그러면은 이제 검사 자체를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할 때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항상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성인처럼 그냥 무조건 하고 약을 처방하고 주사를 하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네. 그다음에 매번 이제 보통 해열 진통제들은 대부분 아이들 있는 집에선 가지고 있으니까 네. 처음에는 타이레놀이나 브루펜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시럽 같은 거 좀 먹여보는데 먹이면서도 애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데 뭐 아플 때마다 먹여도 되나 이런 걱정을 하면서 네. 이제 먹이시고 또 병원에 와서 문의를 하고 또 이제 앞으로의 예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치료가 이제 몇 단계로 나눠서 이제 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 생활 습관에서의 치료, 두 번째로는 응급 치료, 세 번째로는 예방 치료가 있는데 하나씩 나눠서 설명을 좀 네.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로 그 생활 습관 관련된 거는 뭐 성인하고 되게 다르지 않고 뭐 박재원 원장님 앞에서 좀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이 뇌가 더 과민해지는 거는 그냥 공통적인 거를 하나를 얘기 드리면 루틴에서 뭔가 벗어났을 때거든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게 뇌를 이렇게 안정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제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규칙적으로 자고 잘 자는 게 또 제일 중요하죠. 또 운동하고 이런 것들이 또 도움이 되고 실제로 그 얼마나 이제 규칙성이 중요하냐면은 뭐 이게 뭐 꼭 소아뿐만이 아니라 성인에서도 공통적인 이야기인데 그 금식 연구가 있거든요. 그 라마단 연구가 있는데 라마단 기간에 이제 금식을 하잖아요. 그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그러면은 라마단 첫 주에는 편도이 확 높아져요, 비율적으로. 근데 둘째 주 되면은 그게 루틴이 되기 때문에 이제 다시 원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하던 대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잠 같은 경우도 아이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늦게 자고 안 자고 요것도 유발인자인데 낮잠을 안 자다 자도 이것도 유발인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던 대로 하는 게 그리고 규칙적으로 하는 게 가장 이제 뇌를 안정시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첫 번째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통제인데 진통제에 대해서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결국은 이 편도통이라는 게 뇌가 이렇게 중추감작이 돼서 만성화되는 걸 사실 제일 걱정하잖아요. 성인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뇌가 점점 과민해질 때 제일 그거를 만드는 게 뭐냐면 두통 자체에 노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통을 참는 게 제일 안 좋아요. 진통제를 쓰면은 뭔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이제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이 계신데 그렇게 참게 하는 게 제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뭐 타이레놀이나 브루펜 계열 약들을 아플 때마다 적극적으로 줘서 이제 빨리 두통을 가라앉히게 하는 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진료 볼 때 그런 타이레놀이나 브루펜에 반응이 있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반응이 있었다면 그거 자체가 '뇌가 그만큼 중추 감장 되지 않았다. 만성화는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통을 이제 컨트롤할 때 '두통에 노출되는 게 제일 안 좋다.'는 개념을 가지고 진통제를 쪼끔 더 적극적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진통제에 안 듣거나 아니면 일 주일에 2번 이상 먹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그거 자체가 쪼끔 만성화 쪽으로 많이 갔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때 보통 병원에 오시게 되죠. 그러면 이제 병원에 오시면 사실 이제 뭐 진통제를 어떻게 쓸지보다는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예방약을 어떻게 쓸지 써야 될지 아니면 쓴다면 어떻게 써야 될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예방약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기준이 그래 이 두통으로 인해서 이제 진통제 잘 안 듣고 그리고 두통으로 인해서 결국 이 아이의 어떤 해야 되는 일상생활들 뭐 학교
그다음에 학원 뭐 이런 데 못 가서 뭐 자꾸 조퇴하고 뭐 이런 상황이 생기면 그러면 이제 예방 치료 쪽으로 이제 조금 더 접근을 하거든요. 제가 5살짜리를 얼마 뭐 한 몇 개월 전에 치료를 했는데 이 아이가 5살이니까 어린이집 가잖아요. 아침마다 머리가 아파서 어린이집을 못 가는 거예요. 아파 가지고 울면서. 그러면 이제 "아 얘는 어린이집 가야 되는데 진통제를 먹여 봤나요?" 했더니 진통제도 전혀 안 된다고 하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좀 예방 치료를 하는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합니다. 예방 치료를 좀 얘기를 드리면 사실 요 부분이 제일 전문가 사이에서는 좀 갈릴 것 같은데 예방 치료를 아예 안 하는 쪽으로 결정하실 수도 있고 예방 치료를 하더라도 이제 성인하고 좀 다른 식으로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소아하고 성인하고 일단은 예방 치료 들어갈 정도로 만성화되면은 사실 치료하는 방법이 거의 다르지 않아요. 용량도 거의 똑같이 써야 되고 물론 아이가 몸무게가 낮으니까 스타트 용량은 되게 낮게는 스타트하긴 하거든요. 근데 결국 이 아이가 최종적으로 컨트롤했을 때 용량을 보면은 꽤나 높은 용량 거의 성인 용량으로 가서야 치료가 되는 경우가 이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거는 이제 고런 저는 예방 치료에 쪼끔 더 좀 적극적으로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제가 처방한 걸 보면 '아이한테 이 정도 용량을 써도 될까?'라고 할 정도의 용량까지 써야 이제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의 뭐 희소식이라고나 할까 하면 편도통제에서 이제 제일 또 요즘 각광받는 게 이제 편도통의 핵심적인 물질을 하는 이 CGRP 차단제를 쓰는 건데 이제 CGRP 차단제가 우리나라에 이제 몇 가지가 들어가 있고 그중에서 항체 타입이 지금 2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엠갤러티랑 아조비라는 약이 있는데 소아에서 이제 얼마 전에 아조비가 이제 이 허가가 임상 시험이 완료가 돼 가지고 아마 이제 내년 정도에는 이제 허가가 나와서 실제로 아이들한테도 이런 CGRP를 차단제를 써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열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앵글러티 아조비 제가 만 18세부터 가능하다 보니까 고3 때 생일 지날 때를 네. 기다렸다가 네. 그때 딱 맞춰서 특히 네. 이제 수능 전에 네. 또 수능 이제 시험지도 머리 아프면 안 되니까 그렇게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좀 적응증이 확대가 돼서 좀 어린 나이에도 쓸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몇 가지 개인적인 의견을 좀 덧붙이면 저는 이제 특히 소아 청소년 이제 편두통.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 딸이 어렸을 때부터 워낙 많이 아팠었기 때문에 지금은 중학생인데 그래서 보면서 많이 이제 저 어렸을 때 저희 딸 이제 커가면서 보면서 많이 느꼈는데 저는 그래서 한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쯤부터는 가방에 항상 진통제를 넣어줬어요. 진통제가 가방에 항상 있고 아프면 그냥 빨리 챙겨 먹어라. 타이레놀, 브루펜 종류는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물론 약마다 특성이 좀 다르고 사람마다 좀 좀 효과가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그런 거 좀 넣어주면서 먹으라고 했고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3, 4학년 때에서 5학년 때가 제일 많이 아파했고 제 예상으로는 중학생 때 가면 더 심해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또 중학생 되니까 막상 또 그때만큼은 또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보면서 좀 신기하다 싶었던 게 있고 또 제 경험상 이제 아이들은 성인보다 생활 습관 교정에서 효과를 보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안 되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래서 또 역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잠인데 우리가 사회적 시차라고 하는데 이제 학교 다닐 때랑 주말 혹은 방학 때 그 수면 시간 차이가 많이 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 시차를 주말이랑 평일이랑 잠자는 시간 차이를 줄이는 것만 해도 또 효과가 있기도 하고 또 저는 또 개인적인 경험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침입니다. 아침. 그래서 아침 식사를 저는 꼭 먹이라고 하고 처음에 그러면 편두통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항상 속이 안 좋은 증상이 많이 같이 오기 때문에 아침 잘 안 먹거든요. 안 먹는 경우가 많은데 좀 그것도 연습이 아침 먹는 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조금씩 양을 늘려가면서 아침 식사 꼭 시키고 플러스 물 많이 먹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예방 치료를 동시에 하거나 아니면 예방 치료하기 애매한 경우에는 그렇게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 같은 경우도 저도 동의하는 게 성인들만큼 약을 쓰긴 부담스러운데 또 그렇게 안 하면 또 전혀 효과가 없는 아이들이 네. 있어서 또 약을 좀 부담스럽지만 좀 이제 설명해 가면서 약을 쓰는데 오히려 또 가끔 보면 성인들보다 부작용을 더 잘 그러 견딘다고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네. 정도면 너무 졸릴 것 같은데 뭐 학교 네. 생활 멀쩡히 잘하고 그런 애들이 네. 또 김석재 원님도 그런 경험 예. 많으시겠지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생각보다 또 약 반응이 또 좋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치료적인 거는 거의 좀 다 다룬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이 커가면서 편두통이 어떻게 변하는지 여기에 대한 경험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정말 아이마다 다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우리 박지원 원장님 이제 자제분처럼 중학교 되면은 조금 나아지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가면 갈수록 좀 더 심해지는 타입도 있고, 뭐 한참 심하다가 갑자기 또 확 좋아지는 타입도 있고, 되게 잘 조절되다가 갑자기 나빠지는 타입도 있고, 너무 이게 이 환자마다 코스가 달라가지고 참 예측하기가 어렵고, 이제 환자를 보는 의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나빠져서 오면은 이제 뭐 예방 치료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예전 레벨로 이렇게 떨어뜨려 주는 게 이제 제 치료 목표가 되는데, 근데 확실히 좀 성인 쪽으로 가면 갈수록 좀 전체적으로는 좀 덜해지는 것 같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소아 때 많이 고생했다가도. 음.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요 마지막으로 제가 코멘트를 요거를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초반에 제가 이 소아편두통은 좀 유전적인 영향이 있다, 뭐 이제 타고난 게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이러면 이게 이거 유전병이냐 이렇게 또 오해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건 유전되는 게 아니라 좀 유전적인 경향이 있는 거고, 편두통이 있다고 해서 막 무슨 뭐 이렇게 뭐 불치병처럼 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 박재현 원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편두통이 심하고, 저희 어머니도 편두통이 있고, 저희 아이도 아마 편두통이 생길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 뇌가 너무 이렇게 좀 좋은 뇌라서 편두통이 생겼다고 저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우리 의사 중에는 편두통 있는 게 굉장히 많고, 이 너무 이렇게 뭔가 사양이 좋은 그런 뇌를 줘 가지고 이게 편두통도 이제 따라온 거니까는, 그거를 이제 부모님은 이제 아이가 이게 좀 타고난 요인이 있어요, 그러면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한테 또 너무 막 미안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아주 나쁜 걸 줬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많이 아프고 저희 부모님도 좀 그랬고, 저도 저희 애가 둘인데 또 둘째는 안 그런데 큰애는 편두통 뇌를 또 타고 났어요. 예예. 타고 나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한데, 저는 이제 설명드릴 게 이제 생존 본능이 뛰어나다. 남들보다 변화를 빨리 감지하기 때문에 뭐 위기를 날씨 변화든 뭐 외부 요인이든 내 호르몬 변화든 빨리 감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또 위험에 빨리 대처할 수 있고 좀 섬세하고 꼼꼼한 애기 예. 때문에 좋은 뇌다라고 항상 네. 설명을 드리고는 합니다. 그리고 저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아까 생활 습관 중에서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딸도 보면서, 왜 저희 애가 이제 사실은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커가면서 호르몬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중고등학생 되면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심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애가 왜 그런가 이렇게 좀 보니까 초등학교 때 그때보다 운동량이 좀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중고등학생 가면 운동량이 줄기 마련인데, 저희는 다행히 뭐 운동 좀 시키기도 하고, 저도 왜냐하면 편두통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공부도 공부지만 운동을 안 하면 나중에 공부에 더 방해될 것 같고 너무 삶에 스트레스가 될 것 같아서 운동을 좀 집중해서 시키니까 또 좋아지는 경험을 했고, 저희 환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커가면서 예후가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결국 나한테 주어진 뭔가 이 타고난 예민함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동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좀 비의학적인 표현이지만 체력 수준을 바꾼다면 그 경과를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우리 애가 머리를 좀 자주 아파한다,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이다라고 하면 이제 그거를 조금 염두에 두고 좀 운동을 많이 시키면 좋고, 제가 가이드 드리는 운동량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가 아니라 주 5일, 6일 이상 좀 빡세게 운동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주 3일 이상 격렬한 운동, 주 5일 이상 좀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한다면 그게 이제 두 달, 석 달, 1년, 2년이 쌓이면 편두통 수준이 많이 내려갈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소아 편두통, 참 치료하기도 어렵고 또 진단하기도 쉽지 않은 우리 편두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경과 전문의 예. 박재현이었습니다. 김석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